안녕하세요. 자, 민법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에 대해서 의의와 분류를 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는데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늘 갑과 을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했죠. 갑이 을한테 매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이 우리 말하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고 대부분 계약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매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갑과 을이 당사자죠. 당사자 그러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이 갑이면 여러분이 당사자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아니면 또 을이 내가 집을 샀다면 갑의 집을 샀다면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대부분 이제 자연인이죠. 그러나 법인이, 갑이라는 법인과 을이라는 법인이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단체가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종중 땅을 팔았다면 그 종중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여기서는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면 항상 법률행위의 내용입니다. 내용, 목적이 무엇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가? 집을, 이 건물을 사고 파는 걸 목적으로 했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면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갑이 집을 팔고 을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죠.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늘 계약의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팔겠다. 내 집을 3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계약법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계약 성립의 의사표시가 청약, 먼저 갑이 팔겠다는 청약을 하고 이와 일치하는 청약과 3억에 갑이 가진 A 건물을 아니면 이런 X 건물을 3억에 팔겠다면 청약이고 을이 3억에 저 X 건물을 사겠다는 게 성락입니다. 이런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가 일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모든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다음, 특별 성립 요건은 특별한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다 아시는 혼인이나 입양, 남의 아이를 입양을 할 때는 이 혼인 신고, 입양 신고가 돼야 됩니다.
혼인을 하고자 늘 말씀드리는 결혼식,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살고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사실혼 관계고 법률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혼인도 계약입니다. 가족법에서 혼인계약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특별한 성립요건이죠. 이건 혼인은 당사자가 혼인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이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법인은 우리가 배웠죠. 법인 설립이 되려면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배웠죠. 법인은 설립 등기가 돼야 됩니다. 다음,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유언장, 가장 대표적인 유언장이 작성이 돼야 유언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건 효력 요건이고요. 유언장이 작성이 돼 있지 않다면 그냥 구두로 누구에게, 자기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유언하겠다 해도 유언은 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라는 이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언은 성립합니다. 이런 혼인, 법인 설립, 유언의 성립에는 이런 신고나 법인 등기, 유언장 작성이라는 일정한 방식이,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건 혼인, 법인 설립, 유언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의 특별한 성립 요건입니다. 다음, 효력 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이제 성립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느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방금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불성립의 문제입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라면 효력 여부를 논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이제 성립이 되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일반적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능력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권리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권리 능력자죠. 권리 능력이 갑과 을에게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행위 능력자는 민법에 행위 능력자가 아닌 행위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죠.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 취소하게 되면 행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행위 능력이 없는 행위 제한 능력자가 이런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죠? 무효. 무효가 되니까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는 자, 아주 어린 유아나 실성자 또는 치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다음으로 목적이 이제 오늘 주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고 목적이, 그리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법률행위 목적이, 내용이 불확정,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가능, 특히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만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적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은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게 이제 부적법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인데 그 유명한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불확정, 원시적 불능,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절로 가서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목적이 확정등이 돼 있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합니다. 여기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다음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있죠. 세 가지 우리 이제 다음 또 배우게 됩니다.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 107조, 통정 허위 표시, 민법 108조,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 갑과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고요. 특히 비진의 표시의 예외적인 경우와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고,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죠. 다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마찬가지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특별효력요건, 마찬가지 특별효력요건은 일반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특별한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만약에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갑이나 을의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입니다. 반대로 무권 대리권도 없는 자가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존재하죠. 대리행위에서는. 다음, 유언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됩니다. 유언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유언에서 유언자가 유언을 해놓고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성립, 유언이 성립은 돼 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다면 유언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셔야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조건부 우리 배우죠. 조건이나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했을 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기한이 도래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했으니까요. 기한이 도래해야 그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이런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특별한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이렇게 성립요건에서도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그리고 효력요건에서도 일반적 효력요건, 특별 효력요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배우시고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가끔씩 문제가 됩니다. 가끔씩 문제된다는 것은 출제 빈도는 좀 아주 낮지만 그러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꼭 구분하시고, 다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가지고 성립이 됐을 때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 중에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은 이미 배웠고요. 다음 목적이 확정돼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밑에 그 4번으로 내려가면 우리 이제 네 번째 법률의 목적에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모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방금 예를 들어줬던 비진의 표시부터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에 대해서 의사표시에서 나중에 다음 절로 가면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목적이, 다시 말씀드리죠. 법률행위 목적 그러면 여러분은 법률행위의 내용입니다. 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돼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법률의 목적이 확정돼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장래에도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법률행위 우리 성립,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입니다. 어떤 건물을 갑과 을이,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것처럼 X 건물, X라고 하는 특정된 건물을 매매했죠. 그런데 이런 무슨 건물을 매매하는지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죠. 여기는 딱 하나의 판례만 아시면 됩니다. 그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이 이행기,
이행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당사자가 이행할 때까지 저 건물을 넘겨줄 때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행기까지 당사자가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도 확정할 수 없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어도 되고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행기까지만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할 수 있다면 그건 법률행위가 유효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묻는 거는 요 판례 하나 법률행위 목적은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한다 하면 틀리죠. 성립 당시에는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행기까지는 어떤 목적, 어떤 건물을 사고 팔았는지 매매했는지가 이행할 때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음 확정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입니다. 내용이 여기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 목적이 내용이 원시적 실현 불가능인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과 다음 밑에 2번에 후발적 불능을 구분합니다. 물론 구분해 드립니다.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입니다. 다만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일단 유효입니다. 그 효과는 나중에 이제 원시적 불능이 무효일 때 우리 계약법에 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지만 위험 부담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비교하는 요 표를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적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적법에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나누고 강행규정 중에 그것도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게 이제 적법의 문제고 사회적 타당성은 하도 이제 중요하지요. 매년 시험에 안 나오는 해가 없다시피 하는 민법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요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목적의 가능인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보십시오. 갑과 을이 이 X 건물을 대부분 이제 토지도 있지만 건물을 가지고 주로 묻고 또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던 이 건물이 계약을 하기 전에 벌써 갑과 을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이 화재 등으로 불능이 됐습니다. 불능이 됐다는 것은 이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부분 건물을 물을 때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나서 이 건물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하기 전부터 화재가 났다면 원시적 불능. 화재로 없는 물건을, 없는 건물을 갑과 을이 사고 팔았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없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화재로 이미 불능이 된 물건을 매매하는 겁니다. 민법이 다 이렇죠. 없는 물건도 매매가 되고 자,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된 원시적 불능 이미 화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은 또 화재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제가 이렇게 같이 보십시오. 건물이 화재로 이미 없어진 걸,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법률행위가 매매계약 원시적 불능 1번 보십시오.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성립 전부터 벌써 성립 전에 그 목적 내용이라는 거는 이 건물이 지금 그려놓은 이 건물이 화재로 불능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계약은. 갑과 을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건 계약 자체가 뭐가 됩니다? 무효. 계약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 3번입니다. 전부불능이라는 거는 건물의 전부가 계약 전부터 불능인데 그걸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요거 민법 535조니까 계약법에 가서 우리 채권법 계약법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갑은 자기 건물이 이미 계약 전부터 불능이라는 걸 화재로 없어졌다는 것을 갑은 알고 을에게 팔았고 을은 이 건물이 화재가 난 걸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건물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을이 집을 보고 갔습니다. 집을 보고 갔다는 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와서 집을 보고 이제 계약을 했죠. 근데 그 집을 보고 간 사이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으니까 갑은 화재 난 건물을 을에게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갑은 자기 집이 화재가 난 걸 알고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은 화재가 난 걸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갑의 집을 보고 갔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뭐 어떤 중개 사무실에서. 근데 집은 이미 화재로 계약을 할 때는 원시적 불능이 된 겁니다. 이런 사안이죠.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러나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은 무효지만 갑은 자기 집이 화재로 불능인 걸 알고도 을에게 팔았으니까 당연히 을에게 뭘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효과와 요건을 계약법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그 4번의 원시적 불능의 4번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문제됩니다. 자, 일부 불능이 뭐냐? 거기 맨 끝에 민법 우리 574조에 수량 부족인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도 있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인데 자, 갑과 을이 보통 토지, 건물도 있지만 토지 100평을 요즘은 이제 여러분 100평, 이 평을 뭐 일본식 단위니까 평을 못 쓰게 하니까 평이라고 예를 들지만 여러분은 100제곱미터, 토지 100제곱미터를 매매했는데 나중에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 명도받아 다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80평밖에 안 된다는 거는 20평,
또는 20제곱미터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부족. 이게 수량 부족입니다. 보통 시험에 이제 과거에 평당 토지 100평을 평당 얼마에 사기로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면적을 측정했더니 20평 아니면 10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이건 전부 불능입니까? 일부 불능입니까? 일부 불능이죠. 그러니까 100평 100제곱미터 중에 요만큼 20평 20제곱미터가 부족하니까 요만큼의 부족한 만큼 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매수인 어른 요 부족한 만큼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우선 자 원시적 전부불능 있죠. 아까 앞에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고 원시적 일부불능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이렇게 3, 4번을 꼭 구분해 주시고 이제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할 때는 이 건물이 존재했죠. 계약을 할 때는 이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계약한 후에 계약 후에 이행이라는 것은 갑이 약속된 날짜에 을에게 이행 넘겨주기 전에 저 건물이 화재로 불능이 됐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고 계약을 한 후에 갑이 을에게 저 건물을 이행하기 전에 불능이 됐죠. 말 그대로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자 아시겠죠? 원시적, 후발적이라는 이 말이 원시적은 계약하기 전부터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불능이 된 거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성립 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지만 계약을 한 후에 불능이 된 겁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거기 2번에 보면 유효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계약이 뭐다요? 유효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채무자, 우리가 여기서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저 건물을 넘겨줘야 되죠. 그러면 갑을 채무자, 저 건물을 이전받아갈 채권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3번에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갑에게 책임이 없었다면,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민법 537조에 가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그게 위험부담입니다. 물론 갑에게 책임이 없는 후발적 불능,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갑의 옆집에 화재가 나서 갑의 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건물이 화재가 나버렸죠. 갑의 집도. 그럼 갑에게는 천재지변이나 옆집에 불이 나서 갑의 집도 같이 화재로 불능이 됐다면, 소실이라는 것은 없어졌다면 갑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법률관계가 537조 위험부담이고, 만약에 4번, 밑에 4번에 채무자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죠. 그럼 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면 갑이 과실로, 갑이 집에
불을 내버렸죠. 과실로. 그럼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과 채무 불이행 책임도 마찬가지 우리 채권법에 가서 설명을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는 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갑과 을의 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것,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그 효과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 대한 효과들은 채권법에 가서 오늘은 정리만 해드렸고 채권법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목적의 적법입니다. 적법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했던 이 계약의 내용이 무슨 약정의 내용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요. 민법의 규정을 갑과 을의 계약이 강행 규정 중 그것도 효력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법의 규정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눕니다. 그것도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고 임의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앞에 물건, 우리 지난주에 물건 등에 대해서 할 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면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의한다. 그랬죠. 그럼 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의 1번,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강행규정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자, 효력규정, 단속규정,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무효, 또 단속규정, 단속규정 예를 들어 드립니다. 단속규정에 위반하면 이건 유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행위 목적이 효력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2, 3번을 보시고 효력규정의 단속규정은 3번에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효력규정이 어떤 것이냐,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걸 보십시오. 토지거래 중간생략 등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배우죠.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요. 토지가 중간에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는 이런 경우는 다 무효입니다. 허가 위반으로서.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 합니다. 그럼 단속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고물상,
무허가 숙박업, 이런 숙박업소를 우리 뭐 여관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차려놓고 허가도 없이 음식점 영업행위, 고물상 영업, 숙박업소 영업을 하게 되면 그건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행위 자체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그 다음 고물상 영업을 하고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을 받아서 숙박 계약을 하면 이건 행위 자체는 유효지만 그러나 처벌을 받게 되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단속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심하면 벌금, 또 더 위반 행위가 강하면 징역형도 받을 수 있죠.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는 뭐다? 유효입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법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수료.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중개수수료. 여러분이 어떤 중개업소에 가서 공인중개사와 집을 팔아달라 사달라 해서 중개를 의뢰했는데 그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있죠. 법정 수수료가 만약에 늘 100만 원인데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아갔죠. 상한을 초과해서. 그러면 100만 원인 중개 수수료를 150만 원을 받아갔다면 그때는 그 초과된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그 초과된 부분 있죠. 50만 원. 그 50만 원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거는 그 50만 원 부분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환 청구해서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50만 원은 무효 주장을 해서 그건 반환 청구가 됩니다. 다음 중간생략 등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가벌병, 우리 물권법에 가면 이 중간생략 등기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전전 매매,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고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갑에서 병으로 을을 생략하고 중간생략이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거 일반 지역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반 지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였다면 유효입니다. 처벌은 받지만 유효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허가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하는 것도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허가 위반으로 중간자를 을을 빼고 을도 허가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을도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리얼에 광업권, 어업권, 전당포주 그러면 전당포 업주를 말합니다. 업주, 자동차 운송사업자, 증권회사, 의사, 약사 등은 그 자격을 자기 명의나 자격을 자격증, 이런 자격증은 빌려주지 못하죠. 만약에 대여하면 그 대여 계약은 무효이지만 만약에 이 자격을 대여받은 자가 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어떤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유효라는 거죠. 영업행위 자체는 남의 자격증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뭘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단속 규정 위반으로 보죠. 자, 그리고 4번에 법률의 목적이 민법상 임의 규정에 위반하면, 요 임의 규정에 위반하면 이건 그대로 유효입니다. 당연히 임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게 아니고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 민법에 있는 종물은 우리 배웠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그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죠. 그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면 당사자가 당연히 유효죠. 그리고 민법 105조에 보면 임의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다른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6번에 민법상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묻는 것을 가끔씩 묻기도 합니다만은 민법 전체를 놓고 민법 1조부터 우리가 배우는 조문을 놓고 이건 강행 규정, 이건 임의 규정 이렇게 이제 구분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규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민법 2조 신의칙, 민법 2조 신의칙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그럼 신의칙 위반하면 그건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우리 물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그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앞으로 총칙, 물권, 채권법에 가면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죠. 그때 전체 민법 조문 전체가 아니고 중요한 몇 개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건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다른 특약을 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위반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관계된 곳에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전체를 민법 조문 전체를 놓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표 있죠. 우리 교재 표를 보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위반 다 설명드렸죠.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은 제가 만드는 교재 표를 보십시오.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은 직접 위반하든 간접 위반하든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나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이고 뭐를 받게 됩니다. 행정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걸 받게 되죠. 임의 규정은 당연히 당사자가 그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 특약이 우선이니까 임의 규정은 당연히 위반할 수 있고 위반한다기보다는 임의 규정과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법의 문제고 법률행위. 이제 중요한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사회질서 위반되면 안 됩니다. 103조와 관련된 판례 그리고 이중매매 그리고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까지 봤고요.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